네, 저는 공간의 역사라는 강의를 앞으로 좀 하게 될 건축가이면서 홍익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현준 교수라고 합니다. 되게 낯설고요. 앞으로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혼자 떠들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가 아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가 너무 얘기가 방대하고 복잡해서 얘기가 좀 약간 저 스스로도 꼬일 수가 있으니까 차분하게, 평소와는 달리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계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건축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창의적인 생각의 영감은 도대체 어디서 얻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한 배경은 사실 보면은 우리가 99% 노력하면은 천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한 건 아니고요. 너희들이 1%의 영감이 없기 때문에 천재가 못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1%의 영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건축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과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뮤즈라고 해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영감을 주는 여신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기도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썰들을 막 푸셨는데 건축가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생각들은 항상 이제 지리적인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나온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우리만의 어떤 특징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주를 보시면은 모든 행성들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동그랗게 생겼죠. 왜 그러냐, 물질들이 서로 만류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동그란 구 모양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별이나 저 수천억 광년 떨어진 별이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지구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 태양을 도는 다른 행성들하고도 좀 다릅니다. 거리도 특별하고요. 너무 가까워서 태양의 열에 의해서 타 죽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춥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에 있고 23.5도가 틀어져 있고 그리고 이게 하루에 한 바퀴를 돌죠. 24시간마다 한 바퀴 자전을 하고 1년 365일 동안에 이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을 합니다. 근데 그 조건에 의해서 모든 기후적 현상들이 만들어져요. 그 중에서도 이 지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구 표면의 72% 정도가 이제 물로 덮여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행성보다 물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 얘기하기로는 이 얼음의 형태로 되어 있던 물이 와서 한번 부닥쳤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얼음으로 되어 있는 소행성들이 와서 많이 부닥쳤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제일 그런 정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물이라는 게 있어서 무슨 특징이 생기냐면요. 태양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다른 행성들을 보시면 한쪽에 햇빛이 막 들이쬐다가 얘가 그늘존으로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추워집니다. 일교차가 되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불가능한 상태인데 물이 많으니까 얘가 이제 구름의 형태로 위로 올라가죠. 수증기로. 그다음 이동을 하고 바람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그다음 비로 내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을 기체로 만들었다가 다시 액체로 만들었다 하는 과정 중에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 전반적으로 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생명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결국엔 또 지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다른 행성과의 차이.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생명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에너지가 흐르느냐 아니면은 정지되어 있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바위 같은 무생물 덩어리를 보시면은 에너지가 하나도 들락날락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음식을 먹고 그걸 소화시킨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고 배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사실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엔 다 태양 에너지를 먹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야채를 먹기도 하고 고기를 먹기도 하는데 야채 같은 경우 태양 에너지의 광합성을 해서 자라나죠. 그걸 먹은 초식동물이 있고요. 그 초식동물 우리가 만약에 먹으면은 우리는 또 고기를 먹지만은 실제로는 야채를 먹은 고기를 먹는 거고 그 동물은 또 결국엔 태양 에너지를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실 태양 에너지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 뿐이지 결국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소비해서 배출하면서 지금의 생명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과정 중에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 중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듯이 사실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데 사람이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하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에서 발생을 했느냐.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문화와 문명은 좀 다르지만은 여기서 이제 문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뇌의 배신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사람이 언제 가장 창의적인 상태가 되느냐. 그 창의적인 상태는 어떤 때냐면 사람이 빈둥거릴 때 제일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할 때는 사람이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집중력은 높지만은.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창의적인 거예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도 가장 창의적인 상태가 되려면은 먹고 사는 데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여러 가지 신분 차이가 났을 때 약간 창의적인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구는 노예고 누구는 주인이 됐을 때 주인이 놀죠. 이 사람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마치 엔트로피 법칙하고 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되게 중요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은 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뭐 이런 거예요. 가만히 두면은 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다시 과학 얘기를 가면은 과학자도 아닌데 이게 되게 쉬운 얘기예요. 이제 건축가인데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꺼내냐 하면은 되게 본질적인 것 같아요. 문명의 이야기하고 우리가 과학에서 하는 것들하고 어떻게 보면 원리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을 보시면 온도 차이, 맨 처음에 빅뱅이 일어났을 때 제가 어렸을 적에 200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137억 년인가로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최초에 아주 뜨거운 상태로 있다가 빅뱅을 하죠. 엄청나게 높은 뜨거운 물질이 팽창해서 터진 다음에 그게 점점 식고 있는 과정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아주 온도가 점점 식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가지고 우주가 더 이상 온도가 더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에너지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 생명도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명체가 만들어지듯이 결국에는 계층이 나눠졌을 때 어느 면에서는 문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언제 생겼냐 하면은 농업을 하면서부터 생겨나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농업을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고 그 전에는 계속해서 수렵 채집의 시기를 할 때에는 움직이면서 한 사람 그냥 뭐 과일을 따든지 사냥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가 좀 어려웠겠죠. 근데 계속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농업이 생기면서 비로소 사람이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하면서 경제라는 게 생겨나면서 점점 신분격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 계급 내에서 온도차가 생겨나고 그게 문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야 그러면 계급 차이 있는 게 문명 발생에 좋은 거면 계속 이 상태로 빈부격차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빈부격차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는 온도의 차이가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변화나 순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 이 빈부 차이가 계급 간의 이동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보면은 되게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자리 바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사회의 에너지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구가 한 처음에 몇천 명 정도로 시작을 했겠죠. 그런 도시들이 만들어져요. 그 최초의 도시가 이제 우르크에서 만들어졌다가 점점 전 지구로 퍼져나가면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면서 지역 간의 교류가 일어나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섞이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요.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왔다 갔다 횡으로 많이 왔다 갔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동서양의 문화의 교류도 생겨나게 되고 낙타라는 것도 큰 역할을 했죠. 캐러반들이. 그다음에 범선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대량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과정 중에서 물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도자기 같은 것들, 비단 이런 물건들이 서로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의 교류가 생깁니다.
아주 큰 물건들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작은 물건들만 초반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가벼운 것들. 이제 그게 결국에는 제일 가벼운 게 향신료라든지 비단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문화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제 점점 무겁고 큰 것들이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잠깐 저엔트로피의 상태, 그러니까 규칙이 좀 만들어진 상태가 잠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세트에서 막 전기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기계들도 있고 뭐 냉난방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에너지를 써서 이런 걸 만들고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건축물이 쓰는 건데 마찬가지로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를 써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죠.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은 문명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도 보면은 팔당댐에서 물을 끌어갖고 와야 되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갖고 와야 되고 엄청난 에너지들을 갖고 와야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이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끊기면은 얼마 안 돼서 그냥 없어집니다. 예전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요? 그런 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끊긴 다음에 며칠 뒤의 모습 뭐 이런 거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전기 끊기고 나면 일단 지하철에 있는 모든 이 터널들이 물에 차게 되고 그다음에 댐 같은 경우도 댐이 그 물이 흐르는 곳인데 거기에 조금만 지나면은 사람이 청소를 안 해주면은 거기에 뭐 조개 같은 것들이 자란대요 거기 안에. 그러면서 그걸 꽉 채워서 뭐 결국엔 댐이 무너지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이 지난 한 어떻게 보면은 한 10,000년 가까이 빙하기가 끝난 다음부터 쭉 유지해온 문화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뭐 제품이든 생각이든 뭐 이런 걸 통해 공간이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하는 카페트에 여러 가지 생각의 무늬들이 막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살펴보고 그 다른 특징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또 만들어내는지 이런 거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단추는 강수량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강수량에 의해서 농사의 품종이 결정이 나고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의 체인 리액션 연쇄작용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건축 공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두 개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게 어떻게 융합을 하고 그게 지구가 전체가 다 사람들이 다 신대륙 발견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 새로운 생각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영감을 찾으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결국엔 신대륙이라는 게 더 이상 없어진 세상이 됐을 때 인간이 사고가 어떤 식으로 공간을 확장하는지 그게 우리의 심리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를 파는 쪽으로 눈에 안 보이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깥으로 달나라를 탐사하는 쪽으로 가고 현대에 와서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결국에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것들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견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발명을 하는 상태까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1강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문화의 흔적들을 살펴볼 때 뭘 봐야 되냐 하면은 빈 공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건축가다 보니까 이제 건축에 항상 모든 걸 다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망치를 주어지면 못밖에 안 보인다고. 이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다 건축밖에 안 보여요. 근데 건축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건축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과 돈과 이런 것들이 결집된 결정체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들여다보면은 그 시대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멜빈 토플러라는 분이 제3의 물결인가요? 그 책에서 야 미래가 되면은 정보화 시대에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뭐 먼 곳에 있는 것도 다 TV나 이런 걸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죠. 뭐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상 통화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해외에 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관광 사업은 이제 앞으로 좀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해도 하여튼 대부분 다 시골에 처박혀 살 거고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의외로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은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을 할수록 여행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커졌고요. 해외여행 숫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장면을 보면은 더 가고 싶어져요.
역설적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가지고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다 언컨택트로 할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 면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사실 동물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만지고 냄새도 맡아야 되고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한 5년, 10년이 되게 재미난 건데 그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여행을 가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면은 처음에 하는 일을 파리에 갔다. 에펠탑 앞에 사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런던에 갔다. 그럼 빅벤 앞에 사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제일 큰 건축물, 랜드마크라고 하는 건축물의 사진을 찍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일단은 그 건물들은 딴 데로 못 옮겨요. 거기 가야지만 볼 수 있어요. 인증샷으로서는 최고죠. 두 번째는 그 건축물이 그 시대,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문화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집트는 피라미드로 대변되고 호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딱 지었더니 걔네가 좀 있어 보이고 파리 같은 경우는 에펠탑으로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 일치와 여러 가지 자본이 투입돼야 되고 허가도 나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시대와 그 장소의 사람들과 문명과 문화를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건축이 다른 문화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 미술, 조각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공통점도 많아요. 우리가 건축에도 리듬감이 있죠. 우리가 종묘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기둥들이 쫙 도열돼 있어요. 등간격으로. 거기를 쭉 걸어가면은 리듬감이 느껴져요. 똑같은 마치 이렇게 탁탁탁 박자감이 있듯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건축물 보면은 비례감도 있죠. 그 회화에서 보이는 비례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많은데 뭐 화음이 있다면은 조화도 되고, 그러니까 뭐 공간의 조화도 있고 한데 다른 예술 문화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은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건축만이 가지고 있는 큰 밸류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 중에. 그래서 어떠한 모양으로 빈 공간을 만드느냐. 사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도 특별하게 어떤 외관을 만들려고 짓는 건 아니에요. 외관, 어떤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건 조각이지 건축이 아니거든요. 건축물을 짓는 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지은 이유는 이 방을 쓰기 위한 거죠. 이 빈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빈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벽을 세워서 만들기도 하고 기둥을 세워서 만들기도 하고 어디는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어디는 정사지붕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공간의 특징들을 보면은 그 문화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간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책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나와요. 그 약간 인용구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은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요걸 보시면 순서가 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해요. 그래서 뭐 물 위에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 쭉 나온 다음에 나중에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앞에 하늘과 땅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간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보려면은 빛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우리는 눈을 통해서 물건을 보죠. 이렇게 와서 광자가 얘를 때린 다음에 반사돼서 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빨간 사과다 그러면은 빨간색 파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얘가 흡수하고 빨간색 파장만 반사시키면 내 눈에 들어와서 얘가 망막에서 그거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시켜가지고 내 뇌에서 그걸 빨간색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물을 보는 것들은 사실 빛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만약에 공간이 없으면은 빈 공간이 없으면 빛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대 과학자들이 써놓은 그런 우주 탄생의 스토리, 이것도 스토리죠. 조금 전에 창세기는 옛날에 한 몇천 년, 한 5천 년 전에 어떤 중동 지역 사람들이 믿는 어떤 우주 탄생의 스토리라면은 현대인들이 믿는 우주 탄생의 스토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최초의 빅뱅이 있고 나서 이거는 저도 이게 프롬프트를 보고 있는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숫자가 너무 많은데 이건 되게 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의 마이너스 43승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죠. 초가 지난 다음에 우주의 크기가
플랑크 길이라고 하는 10의 마이너스 33cm 정도로 작았대요. 그러니까 뭐 현대 물리학하고 제가 어렸을 때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최소의 길이가 옛날에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무한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플랑크 시간, 플랑크 길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어떤 최소 단위가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그 10의 마이너스 33승이래. 어느 정도 작은지는 상상이 안 가요. 그 정도로 작았는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43승 초와 10의 마이너스 36승 초 사이에서, 말도 안 되게 작은 거죠. 거의 찰나의 순간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10의 50승배까지 공간이 팽창을 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있은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2초와 10의 마이너스 12승 초 사이에 다시 또 10의 50승배,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하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팍 커진 거예요. 두 단에 걸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나 뭐 쿼크,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만들어지고 10초하고 우주 탄생 이후에 10초하고 38만 년 사이에 빛의 광자가 만들어졌대요. 한참 지난 다음에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8만 년, 맨 처음에 빅뱅이 있고 38만 년 지난 다음에야 이제 겨우 이제 광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공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빛이 먼저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공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공간은 3차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있어야 돼요. 볼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n차원의 존재는 n-1차원 이하의 것들만 인식 가능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미치오 카쿠라는 분이 쓴 초공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되게 재미나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인식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거 보시면은 저처럼 생겼죠. 근데 이 친구가 3차원의 존재죠. 종이 위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그렸어요. 그럼 얘는 위에서 보면은 얘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다른 게 다 보입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서로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2차원의 존재죠, 얘네들은. 2차원의 존재는 자기의 다른 사물들을 인식할 때 1차원으로밖에 인식을 못해요. 선은 1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까지는 완벽히 이해가 가능하고 1차원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3차원의 공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4차원의 존재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3차원의 존재인데 3차원의 공간을 어떻게 도대체 인식을 하는가 의문이 들만 하죠. 또 다른 그림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플랫랜드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구가 이렇게 쫙 통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종이 위에 있던 2차원의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점이 하나 생겼다가 원이 점점 커졌다가 원이 점점 작아졌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뭐가 나타났다가 막.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에 4차원의 존재가 누가 있다면 손이 쑥 나왔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공간이 좀 더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도대체 3차원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저는 언제 그런 깨달음을 가졌냐면은 제가 대학원 때 로마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막 더워가지고 여름철에 보통 배낭여행 가잖아요. 더워가지고 이제 그냥 예상하지도 않게 어떤 성당 안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천장화 쭉 걸어 들어간 다음에 시원해서 정신 차리고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천장화가 딱 그려져 있는데 안드레아 포쪼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거기에 하늘을 그렸어요. 난 지붕이 날아간 줄 알았어, 진짜. 너무 투시도를 완벽하게 그려놔가지고 거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거는 분명히 그 천장화는 2차원인데 저는 거기서 공간을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머리가 만들어내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인식하는 공간은 또 다른 인식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전거 휠을 확 돌리면은 시계 방향으로 쫙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어느 시점 되면 거꾸로 쫙 돌아가요. 그것도 다시 또 제대로 돌아가는 걸 보여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사람의 눈이 초당 한 200장 좀 넘게 연산을 한대요. 그림을 쫙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연산이 슉슉 되다가 이게 타이밍이 잘못 맞으면 왼쪽으로 돌아가는 건 조합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속도가 더 느려지면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만화책을 보면은 만화책 이렇게 보다가
스토리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요. 걔는 사실 초당 한 4장 정도의 사진으로만 그게 스토리가 다 인식이 돼요. 공간도 보이고. 그게 초당 한 16장이 되면은 애니메이션 만화가 돼요. 초당 32장이 되면은 영화가 되는 거예요. 초당 200장이 되면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몇 초당, 초당 200장을 연산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방에 들어올 때, 저쪽에서 일로 올 때, 초당 200장으로 사진을 쫙 찍는 거예요. 그러면 딱 왔을 때 내 머릿속에서는 이 방을 딱 구성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4차원 존재가 돼야지 3차원을 이해하는데 그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단기 기억력 때문에 그런 거죠. 단기 기억력이 우리를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1초 전도 기억하고 0.5초 전도 기억하고 0.3초 전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이 우리를 다른 시간대에 존재해서 기억 속에서 4차원 혹은 3.5차원 정도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공간을 인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 그거를 에드가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보시면은 두 얼굴이 있고 가운데 꽃병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하얗게 되어 있는 꽃병 모양과 양쪽에 까만색으로 된 두 얼굴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까만 부분을 보면은 얼굴이 보이고요. 하얀 부분을 쳐다보면은 꽃병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한 번에 하나씩 볼 수 있는데 하얀색 꽃병이 공간이라고 보시고 까만색 얼굴이 건물의 벽과 이런 벽돌, 돌 이런 재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건축을 만드는 건 그 까만색 얼굴 부분이 솔리드한 부분, 덩어리 된 부분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운데 하얀 꽃병 같은 공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게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내부와 외부가 그냥 모호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문명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